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 몇 개를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관리인이 신규 관리단 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입후보 등록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 붙여 놓았을 뿐 구분 소유자들 전체에는 이런 입후보 안내 또는 공고 자료를 전혀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즉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불법 선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상담하면서 받은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문들은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쟁점들은 다 소개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답변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이냐면요. 다음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집합건물법은 입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집회 결의가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고요. 반대 취지 판례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아직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입후보 등록이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이런 선거가 있었던 선거를 안건으로 하는 이런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아니다. 입후보 등록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전체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판례가 더 많이 나온다면 이제 바뀌겠죠.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런 집합건물법 규정에 입후보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입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관리규약에 있다면, 보통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거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런 선거관리 규정에 입후보 등록 관련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공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따라야 돼요. 이거 안 따르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이런 관리규약 규정이 있다면, 관리규약 또 관리규약에서 파생된 선거관리 규정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질문에 대한 결론은 입후보 등록 공고를 건물 게시판에만 붙여 놓았을 뿐 구분 소유자 전체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게 뭐 전혀 이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 이게 무효냐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례는 관련된 규정, 입후보 등록 관련된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없기 때문에 설사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무효를 보진 않는다. 이게 현재 다수의 판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리규약에 이런 선거 관련된 이런 입후보 등록이나 또는 선거 관련된 상세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단 또는 이게 주체죠, 주체 측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만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임직원만 대리인이 되어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러한 것도 가능한가요?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무효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권 제한하는 것, 이것은 위협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판례틀입니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설사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하거나 실제로 제한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결권 제한은 의결권 행사 방법의 제한까지도 연결돼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한다는 말은 즉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방법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결국 당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과연 집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집회 참석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해요. 집합건물법 3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데 이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한정하고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한정하는 것, 이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게 바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 제한은 무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연임이 규정되어 있어요. 관리 규약에. 연임은 뭐고 관리인 선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이런 질문의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관리인 연임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관리인 기본 임기가 2년이잖아요. 이 2년 지나서 다시 또 2년을 또 할 수 있다. 자동으로.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관리인 연임 규정이 있으면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어떠한 특별한 절차 없이 2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관리인 연임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리인 연임을 위해서는 과연 집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런 집회 필요 없이 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연임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즉 자동 연임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연임을 위한 과연 집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때 새로운 구분 소유자가 내가 관리인 되겠다라고 입후보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리인 연임은요, 종전 관리인의 임기, 이게 임기는 집합금법상 맥스 최대한 2년이에요. 이 종료 이후 다시 이전과 동일한 임기,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런 동일한 임기로 관리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연임은요, 새로운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종전의 임기 그대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즉 종전 관리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는 관리인의 임기는 강행 규정이다. 즉 2년의 임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2년의 임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초과하는 즉시 관리인 지위는 상실됩니다. 이게 판례예요. 임기 초과할 경우에 관리인 지위는 그 즉시 상실되는 것이지 자동 연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 연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기 끝나기 전에 이 연임을 위한 찬반을 또 물어야 돼요. 이것입니다. 따라서 연임을 위한 관련 집회의 결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신규 관리인 선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입후보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관리인
누구누구 연임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가결 여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는요. 부결됐을 경우는 연임이 안 돼요.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련 집회와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이 연임을 위해서는 관련 집회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회는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입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관리인 누구누구의 연임의 건, 이런 연임의 건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만 묻습니다. 이게 일반 관리단 집회와 다른 점이에요. 일반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연임의 건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관리인 후보 갑, 관리인 후보 을 이 사람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을 각각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연임의 건은 관리인, 종전관리인 누구누구의 연임의 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만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죠.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하는 것은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건 뭐다? 어쨌든 간에 관리단 집회, 연임을 위한 찬반을 묻는 관리단 집회라는 어떤 절차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관리인 연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이 이런 집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안건이 다르죠. 관리인 연임은 종전관리인 누구누구의 연임의 건, 찬반을 묻는 것이고 신규 관리인 선임은 관리인 입후보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 이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관리인 연임을 위해서는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새로운 구분 수요자가 입후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임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업종 지정, 이런 업종 지정은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소유자들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 참 자주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업종 제한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탕후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탕후루 관련된 업종 제한, 이 중복 업종을 만드는 것, 중복 업종을 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동영상 하단에 그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업종 제한에 이런 업종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런 업종 지정은 이런 거죠. 특히 상가면 상가, 여기에서 제과업, 부동산업, 약국, 병원, 이런 업종 있잖아요. 업종과 업태가 있는데 이런 업종을 한정하는 것, 업종을 제한해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업종 지정이라고 해요.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약국이 하나만 가능하다, 한 개 업소만 가능하다라고 업종을 지정해 놓습니다. 몇 호의 약국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업종 지정받은 그 약국 수부장자는 독점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 분양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종 지정이 이 분양 금액에 영향을 줘요. 이것 때문에 업종 지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종 지정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그 분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약국을 또 들여온다. 이렇게 하면은 업종 제한이 있는 건물인데 약국을 또 들여온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종래 독점권을 갖고 있던 약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비싼 돈 주고 분양받았는데 복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즉 업종 제한을 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독점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업종 제한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업종 제한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이게 헌법 제15조입니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업종 제한이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업종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예외예요. 두 가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분양계약 당시 업종이 제한된 경우, 이게 분양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업종 제한을 인정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분양할 때 분양 당시에 여기는 약국만 된다, 여기는 제과점만 된다, 여기는 병원만 된다,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그거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 이유라 하더라도, 분양 이유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즉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런 규약을 새롭게 설정할 수는 있어요. 업종 제한의 규약을 설정하거나 이런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는 그런 규약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즉 약국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규약으로 풀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해당 약국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독점권을 깨뜨리는 것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을 설정하거나 폐지할 때 그 해당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것이 유효해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약으로는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은 따르고 있어요.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또는 규약으로 업종을 푸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예외가 두 가지예요. 이상 두 가지이고 업종 지정도 업종 제한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업종 지정 가능한 것이에요. 다만 방금 보셨죠?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다른 구분 소유자, 일부 구분 소유자,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방금 보셨죠? 법조문을. 예를 들어서 종전했던 약국 지정을 폐지한다든지 부동산 중개업소 2개 중 1개만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권리 갖고 있던 그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익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개 중 1개만 지정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관리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게 관리규약으로, 즉 사적 자치로 업종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소유자들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지하 주차장을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넓은 평수의 소유자는 2대, 그리고 적은 평수의 소유자는 1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소유자들이 공평하게 1대씩 또는 2대씩 균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넓은 평수 소유자들, 즉 구분 소유자들이죠. 이런 넓은 평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반발합니다.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넓은 평수 소유자는 2대, 그리고 적은 평수 소유자는 1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오늘 오후에 주신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고용부분 관리는 관련 집회에서 통상결의, 이 통상결의가 뭐냐? 집합건물법 38조 제1항에 있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결의가 통상결의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그 미시예요. and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이런 통상결의로 공용부분 관리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의가 없는 경우라 한다면 각각의 구분소유자는 고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이거 중요해요. 사용에 있어서 차등을 둘 수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법 한번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집합건물법인데 11조 각 공유자, 공유자는 이거는 구분소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집합건물법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공유자, 구분소유자 이 개념이 혼동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남아있는 거예요. 각 공유자, 각 구분소유자는 고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차등 사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2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거는요, 공유자의 지분과 그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 비율상 동일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만 소유권이 아니죠. 공유 지분도 소유권이 맞습니다. 소유권이 맞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공유 지분도 많이 갖게끔 하는 것, 이거는 가능해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이렇단 말이에요. 전유 부분으로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유 부분 5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용 부분은 똑같이 배분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전유 부분 10평이면 공용 부분도 거기에 비율에 맞게끔 전유 부분 5평인 사람의 2배의 공용 부분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소유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공용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전유 부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고용 부분도 적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유권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11조, 이 사용하는 것, 요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12조는 지분권, 즉 소유권의 귀속을 말하는 규정이고요. 11조는 사용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공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분 소유자, 각 공유자가 지분하고 상관없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집합건물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고용부분 주차장의 사용에 대해서 관련 집회 결의도 없이 어떤 소유자는 지분이 많다고 해서 2대, 어떤 소유자는 지분이 적다고 해서 1대, 이런 식으로 차등 두는 것,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차등을 둘 경우는요, 차등을 두고 싶을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보신 것처럼 통상결의, 집회에서 통상결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뭘 보시면 고용부분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고용부분 관리가 관한 사항은 통상 집회결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중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은 2대, 지분이 적은 사람은 1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건물 지하 주차장을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넓은 평수 소유자는 2대, 적은 평수 소유자는 1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3회 연체 시 구분 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가능할까요? 장기 관리비 연체자가 많아서 골치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3회 연체 시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 의결권 행사 관련된 규정, 이거 법부터 보실게요. 법에 의결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 37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의결권 관련된 규정이에요.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이고,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는 이게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과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한 명을 정한다 등등, 이렇게 의결권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38조는 의결 방법이죠. 이게 의결권 행사예요. 의결권 행사 방법입니다. 1항 보시면 과단 집회의 의사, 이 전체 관리단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거 여러 번 했었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이게 전체 구분 소유자입니다. 참석한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그 다음에 전체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지분. 전체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입니다. 이게 왜 지분이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37조 할 때 이거 의결권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분 비율로 따른다. 이것 때문에 머릿수, 이거는 구분 소유자 자연적 의미의 머릿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머릿수 과반수와 그 다음에 전체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라는 것이 이게 의결 방법이에요. 정확히는 의결권 행사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신 것처럼 이런 의결권 행사 관련된 규정은 판례가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 이거 뭐냐, 마음대로 바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들끼리 합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합의로 바꿨다가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집합건물법상으로 의결권 내용과 행사 방법, 의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셨죠? 여기에 의결권 행사 방법들은 있지만 의결권 제한 관련된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면 이것은 단전, 단수, 기타 관리비 청구 소송,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행 규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강행 규정을 건드리는 것, 이걸 무시하는 것,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다만 판례는요, 관리비 연체 또는 미납할 때 관리규약으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같은 과단 임원의 피선거권, 이것을 제한하는 것, 이건 인정하고 있어요. 즉 관리나 관리위원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임원으로 뽑히는 권리, 즉 피선거권, 이것은 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은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3회를 연체했다고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